생각했던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왜 이제 안 봤던 문제들, 이거 평소에 강조하지 않았던 것들인데 이거 뭐지 하는 것들이 아마 제법 보였을 겁니다. 동행이 이제 3회차인데요. 다음 주 4회차 물론 있습니다만은 요 1차, 2차, 3차 요 했던 여기가 이제 다 합쳐보면 우리가 지금 120문제를 다뤘는데 아마 조금 눈치가 빠른 분들은 충분히 느끼셨을 건데 똑같은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습니다.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요 120문제만 다 한마디로 하면 다시 한번 섭렵을 하고 복습을 하고 이러면은 우리 시험에 나올 거의 90% 이상의 문제들은 다 섭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차, 2차 쳤던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세 번째 쳤던 거는 1차, 2차를 조금 비껴놔서 그렇게 자주 많이 출제 1차, 2차 쳤때 우리가 시험 쳤던 내용들보다는 나오는 빈도수는 훨씬 떨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시험에 혹시 나오게 되면 오늘처럼 여러분을 괴롭힐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보고 시험장에 가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문제는 그런 데서 의미를 두시고 오늘 같은 경우는 한 18개에서 역시 20개 정도를 맞아줘야지 조금은 내가 안심하는 정도가 된다. 충분한 안심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보죠. 1번 문제 보시면 요거는 요약집에도 없는 그만큼 요약집에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덜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수에 있는 내용인데 이거 문제풀이 첫날 우리가 7월 과정 첫 주 수업 때 잠깐 언급을 했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르게 기본서를 보시면서 공부를 따로 하실 필요는 없는데 걱정을 하셔가지고 여기 있는 중점 내용 5가지만 정리를 해두시면 부동산학이라는 게 뭘 하는 학문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규정을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굳이 복습을 하시려면 기본서 23페이지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엊그제 구미에서 누가 그러더라고. 교수님 저 기본서 버렸는데요. 너무 급하다. 너무 급해. 지금은 아직까지 버릴 때가 있다. 그래서 기본서 혹시 보시고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건데 뭐 굳이 보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가보죠. 부동산학이라는 게 도대체 뭘 연구하는 겁니까 하면 부동산이라는 것 우리가 연구하는 건데 부동산만 가지고 연구하는 게 아니고 결국 분석하는 핵심이 뭐냐면 사람이 부동산에 대해서 사고 파는 행위를 어떤 범위 내에서 합니까?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다. 그죠? 그렇게 되면 그 부동산은 가만히 있지 않고 부동산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없던 사회 경제적인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동산에 대해서 가하는 활동을 전반적인 사회 경제적인 활동을 우리가 부동산 활동이라고 하고 이 부동산 활동에 따라서 부동산에서 나타나는 사회 경제적인 현상을 우리가 부동산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이 부동산학은 다른 학문하고 달라서 단일 학문입니까? 종합 학문입니까? 종합 학문이고 법경기라고 말씀드렸다. 그죠? 그 다음에 순수과학입니까? 응용과학입니까? 응용과학문이다. 그죠? 그 다음에 물리적인 부동산을 연구합니까? 아니면 부동산 사람과의 관계 문제를 연구합니까? 관계 문제라. 그래서 물리적인 부동산을 연구하는 자연과학 같으면은 앉아가지고 책상에 앉아갖고 지금 공부를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저 나가서 지금 땅을 파야 돼. 그러면서 부동산을 연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이다. 그죠? 그 다음에 저기 달나라에 있는 부동산 연구합니까? 아니면 지구에 있는 거 합니까? 지구에 있는 구체적인 거 하고 있어. 그래서 가상과학이 아니고 구체과학이라. 상식적인 거다, 이거는. 그래서 사회과학, 그 다음에 구체과학,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제일 어려운 거, 실전과학입니까? 규범과학입니까? 예, 실정적으로 증명할 필요 없어. 그죠? 규범을 세우는 학문이다. 그래서 규범과학이다. 여기까지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이라는 게 어떤 성격을 가지는 학문입니까?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부동산학을 지금까지 어떻게 연구를 해왔습니까? 연구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학자들은 중요하지만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분산식에서 중점식, 중점식에서 총합식으로 접근해왔다. 이렇게 제목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분산식은 뭐냐 하면 원래 부동산학이라는 건 독자적인 학문으로 없었다고요. 이 부동산학은 엄밀하게 말하면 잡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잡학. 온갖 걸 다 섞어가지고 만들어놓은 학문이다. 그래서 분산식으로 부동산을 접근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원래 경제학자들은 경제학의 입장에서 지대라는 게 궁금했기 때문에 이걸 연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법학자들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따로 연구하려고 해서 연구했던 게 아니고 전반적인 어떤 재산, 사적 재산권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관계에 대해서 분석하다 보니까 부동산이 재산의 한 덩어리여서 그걸 연구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각 개별 학문 입장에서 접근해가지고 부동산을 분석하는 것을 분산식이라고 하고요. 요걸 조금 더 정연하게 정리한 게 법경기 3가지 개념이 나오게 됐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측면만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게 바로 중점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측면에서 중점으로 보는 것. 그러면 이게 이제 더 발전했으면 3개를 다 모아가지고 법경기 복합적으로 받겠네요. 그죠? 이게 바로 종합식입니다. 그러면 3가지 접근 방식 중에서 현대 부동산학을 이론화시키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놈은 어떤 방식이겠습니까? 종합식이겠지. 그죠? 이런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산식, 중점식,
종합식으로 발전해 왔다. 제목 정도 마시면 되고, 종합식 접근 방법이라는 것은 부동산에 우리가 누차 공부했던 복합 개념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을 우리가 종합식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잡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체에 따라서 법적 제도적 접근 방법이 있고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 제도적 접근은 우리가 부동산 학에서 제일 중요한 주체 중에 하나가 공적 주체다. 그러니까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국가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사고 파는 데서 이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법과 제도를 잘 세울 것인가, 이게 중심이 됐겠죠. 연구 방법이. 그 다음에 사적 주체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적 주체가 주로 부동산에 대해서 연구하는 방식은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법을 택합니다. 단어가 조금 어렵다 그죠? 그래서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법의 가장 핵심 정신이 뭐냐면, 사람은 자기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부동산 시장에서도 행동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모든 걸 분석하는 게 의사결정론이다. 그냥 제목 정도만 역시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보게 되면 사람이 부동산에 대해서 가하는 활동을 부동산 활동이라고 하는데, 부동산 활동은 중구난방으로 돼서는 안 되고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바로 능환경인데요. 능률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요놈은 재산이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능환경, 이렇게 제목 정도만 역시 정리해 두시면 되고, 여기서는 능률성의 원칙이 시험에 2번 정도 나와가지고 정답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률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자 보면 소유 활동에서는 항상 사람들이 최유효 이용의 원칙을 기준으로 소유 활동을 한다 이 말이고요. 거래 활동에서는 당연히 거래 질서 확립을 기초로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 것을 능률성의 원칙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 정도만 챙겨두시면 되고요. 5번 보게 되면 부동산 활동은 어떤 속성을 가집니까? 즉 어떤 특징을 가집니까 하면, 다른 물건 사고 팔 때하고는 좀 다르게 과학성과 기술성이 동시에 필요하다. 다른 말로 하면 이론과 실무가 다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유재소의 특성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지만, 토지라는 것은 특히 부정성 때문에 공공재로서의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사고 파는 행위,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해서 개발하는 행위, 이런 걸 할 때는 사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해야 된다 이 말이고요. 상식적이다. 그 다음에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만 당연히 남 속이면 안 되겠다 그죠? 윤리성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성과 윤리성도 필요하고요.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입니다만은 거기에는 근본적으로 사람과의 활동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인 활동과 대물 활동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 정도 챙겨두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시험에 나온 적은 없기 때문에 제목 정도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다. 그죠? 1번 문제는 좀 낫습니다만 시험 가기 전에 오늘 딱 한번 요거 정리한 걸로 만일에 시험에서 요 유형의 1번과 같은 유형의 문제가 드물게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번부터 5번까지 다시 한번 더 지문을 복습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세심하게 살펴주시면 고맙겠어요. 자, 2번 가죠. 토지 용어와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누차 분석을 했지만 말입니다. 필지, 획지, 그 다음에 후보지, 이행지, 그 다음에 나지와 근무지, 요게 가장 핵심이라고요. 핵심 포인트라고. 그 외에 혹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몇 가지를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됐네요. 요 획지 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1번 보면 공지와 공한지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 구분해둬야 된다 그죠? 물론 정답으로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렇지만 명확하게 구분해두지 않으면 우리가 그 지문으로 다시 올라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게 되고 시간을 뺏기게 된단 말이죠. 일정한 시설물의 바닥 토지 가운데서 법에 의해서 건폐율 제한 등으로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비워둔 토지랍니다. 그러면 공한지입니까? 공지입니까? 공지다 그죠? 공한지는 한가로운 땅이라. 그래서 공한지는 핵심 단어가 뭐가 나와야 됩니까? 다는 기억 안 나더라도 투기라는 말이 나와야 된다. 투기. 그래서 도시 토지로서 투기 목적으로 오랫동안 장기간 방치한 토지. 다 문장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토지 중에서 투기와 관련된 토지 용어가 2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공한지가 투기라는 말이 나와줘야 되고요. 또 투기라는 말은 반드시 나오지 않는다더라도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휴한지입니까? 유휴지입니까? 유휴지 말한다 그죠? 그래서 공한지와 유휴지는 투기 목적으로 주로 방치된 토지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말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가게 되면 2번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른 택지에 둘러싸여서 좁은 통로에 의해서 도로에 접하는 쓸데없는 얘기고요. 자료형의 토지라네요. 조금 자루대자를 써야 된다 그죠? 그래서 한글은 맞는데 한자를 봤더니 저는 한자 세대가 아닌데 우기지 말고 한자 이건 알아두라 그랬어 그죠? 이게 터대자입니까? 자루대자입니까? 이거는 터대자다 그죠? 자루대자를 써야 된다. 밑에 오대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요거 한 번 더 참고해 두시라고 1번을 내봤습니다. 그래서 2번 정답을 하신 분들은 절대로 이제 속을 일이 없겠다. 한자까지 확인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3번 가게 되면 3번은 맞는 지문입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어요. 뭐가 틀렸죠? 고쳐주시죠. 뭐라노? 안 들려. 뭐라노? 지적공부에 뭡니까? 등록되지 않은 땅이 아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땅이어야 된다고요. 지적공부에 등록됐다는 얘기는 소유권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라. 제 수업을 같이 열심히 들었던 분들은 기억한다고 하죠. 우리가 배우는 토지 용어 중에서 물과 관련된 게 두 가지가 있다고요. 지금 나오는 포락지하고 또 하나 뭡니까? 빈지다. 그래서 빈지 같은 경우는 이 두 개의 중요 구분점이 물하고 관계되는 건 공통적이지만 차이점이 빈지 같은 경우는 소유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 그러니까 지적공부에 등록된 땅이라고 안 된 땅이라고. 안 된 땅이고, 포락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땅, 즉 개인의 사유지였는데 이게 어떠한 이유로 침식되어 가지고 하천 바닥 토지로 변한 것을 우리가 포락지라고, 떨어졌다 이런 말이다. 그죠? 그래서 포락지와 빈지는 둘 다 물하고 관련됐지만 빈지는 소유권이 없고 포락지는 소유권이 있는 토지다.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이 말이 틀렸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서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우리가 일명 포락지라고 한다. 포락지는 작년 시험 문제 정답이었다. 그죠? 잘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휴안지와 유유지 여전히 헷갈린다고요. 그죠? 그래서 시험 나올 때 항상 휴안지 나오면 일단 혹시라도 뭐라고 써야 됩니까? 유흥업소라고 써야 돼? 휴게소라고 써야 돼? 휴게소라고 써야 돼. 휴안지가 나왔는데 거기다가 유흥업소라고 쓰면 이건 진짜 시험 안 치고 술 마시고 싶다는 얘기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휴안지 같은 경우는 쉬는 땅을 말한다. 그죠? 그래서 비옥도 정진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쉬고 있는 농지다. 이렇게 되고요. 유유지 같은 경우는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고 있는 토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놀고 있는 땅. 5번은 뭐가 틀렸습니까? 그렇죠. 공부상의 권리가 설정되지 않은 땅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법상의 권리로 바꿔야 된다. 그죠? 그걸 낮이라고 한다. 자, 3번 문제 보시면 토지 특성과 관련해 가지고 파생되는 특징을 잡아보는데요. 요약집 12페이지 참고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원장이 왜 자꾸 말을 바꿔서 냅니까? 따지지 말고요. 이렇게 시험에 나온 거니까 지금까지 다 나온 적이 있는 것들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지금 다 연결시켜 가지고 제가 집어넣어 봤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부 연계 인기로 시험 문제가 거의 95%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가끔씩 부동성은 위치의 고정성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부정성 같은 경우는 비생산성 이런 걸로 바꾼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용어도 있다는 걸 개론에서는 좀 알아둬야 된다. 그죠? 1번 가면 위치의 고정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성을 말한다. 그죠? 부동산 시장이 장소가 있는 구체적 시장.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려면 없는 시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추상적 시장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구체적 시장과 추상적 시장이 동시에 존재하게 만드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입니까? 하면 부동성 때문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위치의 고정성 맞습니다. 2번 가게 되면 비생산성은 우리가 공부한 거에는 어떤 성질을 말합니까? 비생산성은 부동성입니까? 영속성입니까? 부정성이다. 그죠? 소금 안 된다. 생산이 안 된다. 부정성하면 머릿속에 쭉 다 떠오른다. 그죠? 그래서 부정성으로 인해 가지고 토지 같은 경우는 매우 귀하다. 그래서 조방적으로 씁니까? 집약적으로 씁니까? 집약화 시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사유재소의 측면도 강하지만 사회성과 공공성이 매우 강조되는 재화로 됩니다. 이걸 법적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게 토지 공개념이라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아무 때나 지가 가지고 싶은 대로 다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격을 지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에 대해서 제한을 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 공개념이 도입될 수 있는 것도 생산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2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3번 비소모성은 우리가 공부한 거에는 어떤 특성을 말합니까? 영속성을 말한다. 그죠? 그러니까 절대로 소모될 일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물리적 강가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영속성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을 분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매매 시장도 발달하지만 무슨 시장이? 임대차 시장이. 신규 시장도 발달하지만 무슨 시장이? 재고 시장이 훨씬 더 발달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영속성 때문이다. 그죠? 부동산에서는 가격이 더 중요하다고요?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요? 가치가 더 중요하다. 그죠? 그 이유도 바로 영속성 때문이다. 4번 비대체성은 뭡니까? 대체가 안 된다 물리적으로. 개별성을 말한다. 그죠? 모든 물건이 개별적이다. 그래서 개별성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전체 토지의 가격을 결정을 할 때 표준지를 선정을 해줘야 되는데 모든 물건이 사실은 개별적이기 때문에 표준지를 선정해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다. 5번 연결성은 뭡니까? 인접성을 말한다. 모든 토지는 연결되어 있다. 인접성. 인접성하고 3B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그죠? 3B는 어떤 특성과 관련됩니까? 개별성이다. 그죠? 그래서 연결성 나오게 되면 경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역 분석과 외부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하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학파에 따라서 우리가 주로 부동산학에서 주류라고 하는 게 주로 서울에 있는 모 대학 그 교수를 어떤 사람들 교수 집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동산학이 주로 체계화됐는데 그 사람들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자들이 예를 들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쓰지 않는 자기들만 쓰는 이런 좋아하는 용어들을 얼마든지 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구난방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에 다 나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대비를 해서 준비해 둘 필요가 있겠다. 그죠? 3번 문제는 그런 측면에서 의의를 두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혹시 틀렸으면 딱 한 번만 틀리면 시험에 나오더라도 절대 틀릴 일이 없다. 그죠? 자, 수요 공급론으로 가죠. 요약집 27페이지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4번 문제 혹시 틀린 분이 있습니까? 정답이 몇 번입니까? 3번이다. 그죠? 틀린 분이 혹시 있습니까? 집에 가야 돼. 안 된다. 이거는. 너무 문제를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틀리는 거다.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죠? 자, 가격과 수요량 사이에 정리하죠. 가격과 우리 이렇게 알고 있지만 가격이 원인이 되어서 수요에 영향을 주게 될 때 수요량에 영향을 줄 때는 정비례한다고요? 반비례한다고요? 반비례한다고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줄어들게 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놈들은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요량이 줄어드니까 증가함수입니까? 감소함수입니까? 감소함수로 된다. 그죠? 2번 가게 되면 수요 법칙에는 예외가 있다. 이 지문 때문에 멈칫멈칫했을 겁니다. 그래서 3번에 너무 쉽게 보이는 이 지문을 정답으로 못 잡았을 거예요. 노린 겁니다. 제가. 수요 법칙에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답을 보면서 틀린 거 찾는데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수요 법칙에 예외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수요 법칙에 왜 모든 법칙에 예외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가격이 오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물건들은 수요량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게 대표적으로 어떤 예외들이 있냐면 하나는 조금 중요하고 이 두 가지는 제목 정도만 들어두시면 돼요. 한 번도 수업을 안 했던 거다. 제일 대표적인 게 가수요라고요. 가수요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가격이 오를 걸로 예상이 되면 지금 현실에서 시장에서 수요가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늘어나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수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수요 법칙과 다르게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매수의 법칙 이런 말 잘 안 쓴다고.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실수요입니까? 가수요입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가수요 같은 경우는 수요 법칙의 대표적인 예외로 됩니다. 요 정도는 챙겨 두셔야 돼요. 됐죠? 요거는 시험에 자주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했던 가격이 오를 걸로 예상이 되면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이게 가수요의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수요 법칙의 예외가 된다. 두 번째로는 주로 열등대에 적용되는 것들 제목 마시면 돼요. 기펜제라는 게 있어. 기펜제. 그래서 이 기펜이라는 게 사람 이름이거든. 그래서 요 사람이 이 잉글랜드 사람인데 로버트 기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백작이자 유명한 경제학자였다고. 그래서 19세기 초반에 아일랜드를 갔는데 아일랜드가 그 당시에 주식이 감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자가 원래는 흉년이 나가지고 감자 가격이 올라붙어. 그러면 감자 수요가 줄어들어야 되잖아. 근데 흉년이 났단 말이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감자가 앞으로 공급이 안 될 걸 충분히 아니까 가격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감자의 수요량을 줄이겠습니까? 늘리겠습니까? 늘리겠지. 사재기를 한단 말이야. 이해했죠? 그래서 이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로버트 기펜이라는 사람이 이걸 분석하면서 이게 수요 법칙의 예외라는 걸 찾아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열등제들 속에서는 가끔씩 이 주식, 이 감자가 그때는 주로 중산층이나 하층민들이 먹던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 아일랜드에서. 돈 있는 놈들의 양고기 먹겠지 뭐.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수요량이 드물게 증가하는 경우들이 발생해요. 이런 재화들을 통칭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펜제라고 얘기해. 그냥 제목 한번 들어두면 그렇게 까먹지는 않겠다. 그죠? 그래서 이런 기펜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베블렌 효과라는 게 있어. 이 베블렌 효과는 과시 말 그대로 소비 효과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옛날에 미국에 있던 역시 마찬가지로 19세기의 미국 좌파 경제학자인데 이 베블렌이라는 사람이 분석을 해보니까 뉴욕에서 얼마나 웃긴 일이 생기냐면 부르주아지들이 그 당시에 다이아몬드 경매가 벌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가격을 올렸어. 그러면 다이아몬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수요가 줄어들어야 되잖아. 근데 그 부르주아지 부인들이 그 다이아몬드 경매하는데 더 떼거지처럼 달라붙어가지고 그걸 서로 살라고 난리더란 말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과시성 소비 효과. 한마디로 하면 명품 백 우리가 가방 그 가격 올리게 되면 사람들 달라붙는 거 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수요 법칙을 예외로 됩니다. 그래서 내용들은 아실 필요가 없고요. 가수요는 내용을 알아두셔야 된다. 가격이 오를 걸로 예상이 되면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걸 일상생활에서는 가수요라고 얘기하고 이게 대표적인 수요 법칙의 예외로 된다. 그 다음에 제목 기펜제 베블렌 효과라는 게 있더라. 이 정도만 제목 정도만 한번 들어주십니다. 안 나오는데
혹시나 싶었어요. 또라이들이 요즘 많이 들어갔다고 출첵원에. 그래서 요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수요 법칙도 예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이 틀렸다. 그죠? 바르게 고쳐주시죠. 수요 곡선은 우하향합니까? 우상향합니까? 하향하게 되고, 공급 곡선은요, 우상향하게 된다. 그죠? 그래서 2번 지문이 답이 아닌지 맞는지 이렇게 확신이 안 될 때는 세모를 하고 바로 넘어가면 그 밑에 의외로 우리가 늘 봐왔던 데서 정답이 잡히는데 여기에 꽁꽁 묶이게 되면 피곤해집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게 되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해당제와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해당제와 이번에는 수요량을 묻고 있는 게 아니고 공급량이네요. 그러면 가격과 공급량 사이에는 이번에는 반비례한다고요? 정비례한다고요? 정비례한다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증가하게 된다. 그죠? 그 다음에 5번 보게 되면 부동산 공급은 유량 공급과 저량 공급이 동시에 다 존재하기 때문에 이 공급자를 신규 생산자만 따져서는 안 되고, 그죠? 어디까지? 기존 소유자, 즉 다른 말하면 재고 공급자까지 동시에 판단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분석해 주죠.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시면 요약집 29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오늘은 수요 곡선입니까? 공급 곡선입니까? 공급 곡선이다. 그죠? 저번 2차 때, 2회 때 수요가 나왔기 때문에 3회 때 공급이 나올 수 있겠구나 충분히 예측하고 준비를 했었어야 된다. 공급 곡선상에 점이 이동합니까?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까?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그죠? 그래서 수요 곡선이든 공급 곡선이든 이동하는 문제가 나올 때는 틀림없이 기역과 니은 같은 경우는 반드시 주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공급이 증가하는 거 분명히 맞을 건데요. 그죠?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가게 되면 결론적으로 공급도 증가한다 이 말이다. 그죠? 그래서 그 옆에다가 그 위에다가 공급 증가 이렇게 써두셔야 되겠죠. 화살 비율로 해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기역은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건 맞는데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까? 곡선상에 점이 이동합니까? 점이 이동한단 말이지. 그래서 기역은 애초에 제껴야 된다. 그죠? 관계가 없는 놈이다. 두 번째로 아파트에 대해서 소비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공급자도 덩달아서 더 물건을 많이 만들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만구 우리 생각이고 이론에서는 그걸 허용하지 않는다. 그죠? 소비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공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어디에만? 수요에만 영향을 준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제껴야 된다. 기역과 니은은 만일에 문제가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틀림없이 해당제와의 가격이 나올 것이고 2회 때 봤지만 두 번째로는 공급에만 영향을 주는 고유 요인 세 가지가 있다. 그죠? 뭐 있습니까? 생산비 문제, 그 다음에 공급자의 수 문제, 그 다음에 생산 기술 문제. 이런 것들은 공급에만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반대로 적혀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수요에만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니은 같은 경우는 공급과는 관련이 없다. 아하, 디귿 보니까 또 대체제가 나오네. 미치겠다. 이거 안 잡으면 절대로 안 된다. 이게 정답으로 될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니까요. 수요 공급론에서. 그러면 대체제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이미 분석이 되어 있는데 외울 때는 대체제의 가격이 해당제와의 수요에 어떻게 영향을 줍니까? 이걸 중심으로 정리해 두는 게 좋다고요. 그러면 이 대체제의 가격과 해당제와의 수요랑 그 사이에는 서로 이번에는 반비례한다고요? 정비례한다고요? 정비례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두 글자 외우고 있다고요. 뭐라고? 대비 이렇게 외우고 있다고요. 됐죠? 그런데 이 대체제의 가격이 해당제와의 수요뿐만 아니라 오늘처럼 해당제와의 공급에는 어떻게 영향을 줍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 됐죠? 요게 거의 80% 이상, 요놈이 20% 정도 말 그대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그 20%를 한번 건져보고 넘어가자 이 말이거든요. 따로 공부하라고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수요는 대비다. 그러면 공급에는 동일한 방향이라고 반대 방향이라고. 그래서 이 해당제와 대체제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해당제의 공급은 줄어들게 된다. 그죠? 그래서 빌라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자들은 빌라 공급하고 가격이 올라가니까 또 이문이 남으니까 빌라 공급하는 거고 아파트 공급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줄어들게 된다고. 그래서 반대로 된다. 그죠? 그래서 외울 때는 대비 수요에 영향을 줄 때다. 근데 공급은 반대 방향으로 반비라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이렇게 잡아 두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이것은 대체주택의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반대로 지금 나왔네요. 그죠? 대체주택의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수요 같은 경우는 감소하게 될 것이고 공급은 반대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맞네요. 그 다음에 보완제도 또 나오네요. 보완제의 가격이 역시 우리가 공부한 건 해당제와의 수요에 어떻게 영향을 줍니까? 이건데요. 이번에는 비례합니까? 반비례합니까? 반비례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반보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면 공급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반대로 영향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해당제와의 공급에는 비례해가지고 영향을 주게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급이 증가하려면
보완제의 가격도 상승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서로 함께 움직이는 물건이라 수요든 공급이든 함께 움직이는 물건이다. 그래서 보완제의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공급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리얼도 맞다. 그죠? 그 다음에 미연 보게 되면 아파트 가격이 오를 걸로 공급자들의 기대 심리가 발생했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가격이 오를 걸로 예상이 되면 수요는 증가하지만 공급은 감소하게 된다. 그죠? 그래서 이놈은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 비업 보시면은 아파트 건설용 택지 가격이 하락했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결국 뭐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아파트를 짓는데 택지가 필요하겠죠. 먼저. 그럼 뭐가 줄어들었단 말입니까? 택지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생산비가 줄어들었다 이 말이다. 그죠? 생산비가 감소하게 되면 결국 공급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게 되겠죠. 그죠?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3개가 되겠네요. 여기서 하나 더 주의해 두셔야 될 게 지금 우리가 아파트를 분석하고 있는데 이놈의 대표적인 재화가 택지가 되겠죠. 그럼 잘 보셔요.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공급이 둘 다 증가했는데요. 택지 보완 관계인 택지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해당 재화의 공급이 아파트 공급이 늘어난다고요. 그러니까 택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택지 많이 사고 그게 들어서는 아파트 공급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 택지가 똑같은 택지인데 보완 관계의 택지를 물을 때는 공급을 증가시켜요. 됐죠? 그런데 지금 비업 지문을 보게 되면 아파트 건설용 똑같은 택지인데 잘 보셔. 아파트 건설용 택지 가격이 어떻게 돼야지 공급이 늘어납니까? 아파트 건설용 택지 가격이 방금 비업해 보니까 하락해야 되죠. 됐습니까? 발과 원인이 서로 다른데 결과가 똑같이 나타난다고. 다른 말로 하면 만일에 보완 관계에 있는 택지 가격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아파트 건설용 택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공급은 결과가 똑같이 나오지 않는다고. 뭘 묻는지에 따라서 대답을 달리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보완 관계인 이 택지인지 아니면 아파트 건설용 택지인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니까. 여기 마시겠죠? 그래서 지문을 유의해서 보셔야 된다. 정리하자면 보완 관계인 택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아파트 공급은 늘어나게 돼요. 그런데 아파트 건설용 택지 가격이 만일에 상승하게 되잖아. 이렇게 되면 생산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공급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줄어들게 돼 있어. 똑같은 택지 가격이 올랐는데도 결과가 서로 같아야 달라요. 다르다니까. 그래서 일부러 넣어놓은 거라.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 리얼처럼 묻는 것인지 택지가 나올 때 택지와 아파트의 관계를 물을 때 리얼처럼 묻는 것인지 아니면 비업처럼 묻는 것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요거 주의하셔야 된다. 공급에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나옵니까? 이건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 이렇게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주로 자주 나오니까. 됐죠? 그런데 요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나온 적도 몇 번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에 따라서 묻는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진다. 유의해 두셔야 됩니다. 요게 좀 까칠하다. 그래서 리얼과 비업을 다시 연결해가지고 저처럼 한 번 더 연습장에 써보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택지를 가운데 두고 보완관계 택지일 때 요때는 비례해가지고 움직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건설용, 그러니까 생산비 문제로 택지를 다룰 때는 요 택지 가격을 다룰 때는 결과가 반대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밑에 거는 우리가 쉽게 정리가 돼요. 근데 위에 게 어렵기 때문에 두 개가 나중에 혼용돼 버리면 다른 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해가지고 연습을 해 두셔야 돼. 자, 6번 문제 보시면요. 요약집 32페이지 참고하시면 되네요. 45만에서 55만 원으로 가격이 올랐는데 수요량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600에서 400으로 줄어들었답니다. 탄력성은 어떻게 되며 값은 어떻게 되며 그 유형은 뭘로 봐야 됩니까? 이거 묻는 질문이네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풀 수 있어요. 근데 찍었는데 4번, 5번 이런 걸 찍었네요. 그럼 제가 좋아하겠습니까? 박치게쁘겠습니까? 4번, 5번을 찍더라도 4번, 5번을 찍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죠? 탄력성 값이 2가 나왔는데 그 유형이 비탄력적이랍니다. 이건 무슨 헛소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죠? 그래서 4번과 5번 같은 절대로 찍으면 안 되겠다. 설사 찍더라도 1, 2, 3번 중에서 찍어야 되겠다. 그죠? 근데 이거 찍을 분은 거의 없겠네요. 다 풀었겠다. 그죠? 그러면 탄력성 값 결정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묻는 거니까요. 밑에는 원인이 뭡니까? 가격이다. 그죠? 위에는요. 수요량이다. 그죠? 이것만 잡아둬도 된다. 됐죠? 그래서 이걸 반대로 했으면 틀림없이 3번을 정답으로 찍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정리를 해두면 정리해 봅시다. 가격이 원래 지금 최초점을 할 건지 중간점을 할 건지를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되는데 오늘은 최초점입니까? 중간점입니까? 중간점이다. 그죠? 그러면 원래입니까? 더해서입니까? 더해서다. 그죠? 그래서 더해서 변동은 더해서 변동은 다 알고 있는 거다. 자,
자, 그러면 가격이 45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둘 다 더해줘야 된다. 그죠? 중간점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변동분이 10만 원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요량이 600에서 400으로 됐다. 그죠? 요게 변동분이 200 되겠네요. 쉽게 정리가 되겠다. 자, 보게 되면 요런 같으면 100분의 10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1000분의 20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큰 숫자가 나올 때는 되도록 작게 줄여버리는 게 좋다고요. 10분의 1이 될 것이고요. 요놈은 5분의 1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정리하기 쉽겠네요. 5분의 10이 되니까 탄력성 값은 얼마 된다고요? 2 된다. 그죠? 그래서 더해서 변동은 더해서 변동. 한번 기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내본 겁니다. 그죠? 그래서 탄력성 값 구하는 문제가 워낙에 계산 문제 중에서는 기본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 나온 지 제법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최초점 아니면 중간점 둘 중에 하나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한번 분석해 둡니다. 그죠? 그래서 이놈은 탄력성 값이 2가 될 것이고 탄력성의 유형은 탄력적인 형태가 되겠네요. 1번이 정답이다. 자,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요약집 33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관해서 기본 틀을 딱 잡아두고 나면 공급은 수요하고 거의 형태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유의해야 될 게 일반적으로 단기 공급과 장기 공급을 물을 때는 어떤 게 더 탄력적이라고요? 수요든 공급이든 둘 다 장기가 더 탄력적이라. 그런데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주의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나오면은 단기가 더 탄력적입니까? 장기가 더 탄력적입니까? 단기가 더 탄력적이라. 그거 하나 유의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신규주택과 재고주택, 고가주택과 저가주택, 수요 측면에서는 신규주택이 훨씬 더 탄력적이라고요. 근데 공급으로 오게 되면 어떤 놈이 더 탄력적이라고요? 재고주택이 됐죠? 그런 거 기억나신다. 그 정도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먼저 가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둘 다 원인은 가격이다.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마찬가지로 무엇에 대한 가격의 변화에 대한 무엇, 공급량의 변화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걸 알아보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번인데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만일에 탄력적이라면 됐죠? 밑에 원인과 위의 결과 중에서 어떤 게 더 크게 움직인단 말입니까? 원인이 더 크다고요? 결과가 더 크다고요? 탄력적이면 결과가 더 커야 돼. 됐죠? 근데 지문을 잘 봐야 되겠다. 그죠? 여기 이런 것들은 지문이 나올 때 우리가 익히 했던 것처럼 이렇게 밑에다가 이번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아니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니까 밑에 가격이고 위에가 공급량이네. 수요량이 들어가도 아무 상관이 없겠다. 그죠? 그러면 요놈이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부동을 했던 거 기억나야 됩니다. 밑에 게 크다고요? 위에 게 크다고요? 위에 게 크다고 요거 굉장히 어렵다 그랬다. 그죠? 사실은. 그래서 한번 이렇게 부동을 해주고 지문을 찾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럼 절대로 실수할 일이 없다. 그죠? 비탄력적일 때는 당연히 위에 게 큽니까? 밑에 게 큽니까? 밑에 게 더 크다. 그죠? 그래서 위에 게 더 커야 탄력적이다.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공급량의 변화율이 작다 이랬기 때문에 틀렸다. 이런 거는 틀리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크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건 3번과 4번입니다. 단기는 장기보다 핵심에다가 동그라미를 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수를 안 한다. 다른 단어들에 자꾸 속지 말고요. 단기에 동그라미 치고 단기는 장기보다 이렇게 물었으니까 지금 단기의 결과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비탄력적이다. 맞네요. 그죠? 4번도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일수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원래 비탄입니까? 탄입니까? 이렇게 잘 묻는데 오늘은 좀 색다르게 지문을 내놨다. 그죠? 그 장기일수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장기가 되면 될수록 점점 더 탄력성 값이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면 장기일수록 됐죠? 탄력성 값이 분석해 보면 점점 더 커집니까? 작아지게 됩니까? 작아지게 되겠지 그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무조건 외우면 안 되고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5번도 상식적인 거다. 생산량을 늘리는데 한 업종은 생산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한 업종은 생산비가 완만하게 늘어난데 어떤 게 더 유리합니까? 완만한 놈이 유리하겠지. 그죠? 그래서 생산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생산물은 완만하게 상승하는 놈에 비해서 불리하니까 탄력적이라 비탄력적이라? 비탄력적이라. 됐죠? 이 정도 챙겨두시면 되겠다. 그죠? 어느 학원이나 이제 이때쯤 되면은 반응이 없다. 반응이 없어. 그 얘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너무 지쳤다는 것. 아니면 하나는 완전 해탈했다는 것. 시험에서 돌을 닦고 있다는 거라. 그 이제 해탈 단계로 곧 살이 나올 거야. 자, 8번 갑니다. 요약집 38페이지 참고하시면요. 균형해동에서는 지문 문제가 나오면 이미 1회 때, 2회 때 우리가 지문 문제를 충분히 풀었습니다. 그래서 익히 다 알고 있다시피
한쪽이 움직일 때는 움직이는 놈만, 한쪽이 완탄일 때는 뭐부터 보기로 약속했습니까? 한쪽이 완탄일 때는 뭐부터 판단하겠어? 뭐가 불변이라? 가격이다, 그죠? 한쪽이 완비탄일 때는 양, 이런 것들 다 기억난다, 그죠? 둘 다 움직이는데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뭐부터 판단하기로? 양이고,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가격 먼저. 됐습니까? 추석 세고 나서 지금 뭐 추석 때 뭘 너무 많이 먹었구만 지금. 미치겠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문 문제 내는 게 한 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놈만큼은 아니지만 그놈과 거의 유사하게 8번과 같은 문제가 나오게 된다, 그죠? 균형이 이동하게 되면 도대체 어느 정도 이동하게 되겠노? 이걸 수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나? 이걸 기초적으로 묻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굳이 문제 안 풀고도 시간이 없어가지고 찍었는데 계산 안 하고도 답을 쉽게 골라내는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없어가지고 2번과 4번, 5번을 찍었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왜냐하면 공급 함수는 그대로 있고 공급 곡선을 만들어내는 공급 함수는 2P네. 됐죠? 여기다가 돈을 집어넣으면 공급량이 결정이 될 거라고. 많은 점들을 연결하니까 공급 곡선이 된다고. 수요가 단기에는 900-P가 원인이 돼가지고 수요량이 결정이 됐는데 장기로 가니까 1200-P로 됐어. 변했다고요. 됐죠? 그러면 P 앞에 있는 숫자가 기울기고 그 다음에 900하고 1200이 상수라 그랬어. 상수. 변하지 않는 숫자. 됐죠? 그러면 단기에서 장기로 갔을 때 바뀐 게 뭐만 딱 바뀌었습니까? 수요 함수를 보니까 뭐만 딱 바뀌었습니까? D1이 D2로 됐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미치겠어. 그런 거는 바뀌었다고 보지 말고 뭐가 바뀌었어? 절편값이 바뀌었어. 절편값, 즉 900에서 1200으로 커졌잖아. 절편은 떡이야. 떡이 커지면 수요가 감소한다고 늘어난다고 절편이 분석했다, 그죠? 그래서 절편값이 커지게 되면 무조건 수요는 증가하는 거라. 그러면 공급은 그대로 있고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가격하고 거래량이 줄어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무조건 늘어나야 돼. 가격도 올라가고 거래량도 늘어나야 된다고. 됐죠? 그 결론으로 일단 접근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딱 문제 풀기 전에 이미 답이 아닌 놈은 충분히 다 우리가 골라낼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2번, 4번, 5번 같은 경우는 절대로 정답이 될 리가 없다는 거라. 그래서 머릿속에 딱 정리하셔야 돼. 절편이 커지면 수요가 늘어난다고 줄어든다고? 늘어난다고. 그럼 반대로 절편이 줄어들면 수요는 감소하게 되는 거라. 일단 이것부터 잡아두셔야 돼. 문제 유형은 딱 이렇게 나온다고요. 됐죠? 그러면 한 번만 더 그림을 이해하게 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그림인데 공급 같은 경우는 원점을 통과하면서 요런 같은 경우에다 P에다가 1을 넣어봐요. 그러면 Q가 얼마 됩니까? P에다 공급, P에다가 1을 넣으면 Q는 얼마 돼? 2 되지. 2를 넣으면 4가 되지. 그러니까 가격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양은 2배씩 늘어난다 이 말이네.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점을 찍게 되면 1에 대해서는 2, 그 다음에 2에 대해서는 4, 그 다음에 3에 대해서는 6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바짝 서야 돼. 조금은 누워야 돼. 조금은 누워야 돼. 이해되셨죠? 그래서 공급 곡선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됐죠? 요걸 이해하시면 된다. 수요 곡선 같은 경우에는 요 그림은 사실 연습할 필요가 없는데 혹시 심심한 분들은 연습장에 한번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 P에다가 제로를 넣게 되면 요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제로일 때도 수요량이 900개나 된대. 그 다음에 그 Q에다가 또 제로를 넣게 되면 QD1에다가 제로를 넣게 되면 요런 같은 경우에는 공급량이 제로일 때도 기본 가격이 900원은 된대.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다가 많은 돈들을 집어넣게 될 때는 점이 틀림없이 이렇게 찍힐 거라고. 단기 수요 함수에 찍어넣게 되면. 됐죠? 그러면 이걸 하나 연결하면 수요 곡선이 되겠지 뭐. 그래서 여기 절편값이 각각 900, 900 이렇게 되는 거라. 됐죠? 요게 그러면 뒤에 거 충분히 상상해보면 알 수 있겠다. 그죠? 1200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 말이라.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절편값이 이게 1200이 100% 되게 돼 있어. 그러면 결국 원래는 이 상태에서 균형이었는데 균형이 이렇게 이동했잖아요. 됐죠? 이랬을 때 당연히 학자들이 궁금해. 여러분도 궁금할 수밖에 없어. 분명히 균형이 이렇게 이동되게 되면 가격하고 그 다음에 거래량의 변화가 될 거 아니야. 됐죠? 그랬을 때 가격은 도대체 어떻게 바뀌고 거래량은 원래 이 상태였는데 어떻게 바뀌는데 이게 궁금할 수밖에 없다고. 이걸 묻는 거라. 됐죠? 그러면 쉽게 정리되는 게 요 단기에는 공급과 수요가 요 이유로 만났어. 그래서 공급을 분석하게 되면 가격의 2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수요를 분석하게 되면 요 수요 같은 경우에는 단기 수요이기 때문에 요거 말입니다. 흰색 단기 수요 결국 이 수요량들이 결정되는 걸 그 분석해 봤더니 그 원인이 900에다가 가격을 빼주면 되더라고. 됐죠? 그러면 여기 보셔.
요 지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졌으니까 둘 다가 만족하는 거래량이 분석된 거 아니야. 둘 다 만족하는 수요랑 공급량이 결정된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결과가 같으면 요 원인도 늘 말씀드리지만 똑같아야 된다 이 말이잖아. 됐죠? 지금 우리가 찾고 싶은 게 가격하고 양을 찾고 싶거든. 됐죠? 그러면 단기에 정리를 해보게 되면 단기에 이 균형 가격과 거래량을 분석하게 되면 결국 원인이 똑같아야 되니까 다 풀었다. 그죠? 정리하게 되면 3피고 900이 된다. 그죠? 됐습니까? 요거는 더 뭐 설명 안 드려도 알겠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균형 가격은 얼마가 된다고요? 300원이고. 됐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됩니까? 하는 것은 300원을 여기에 집어넣든 여기에 집어넣든 똑같은 결과가 나야 되겠다. 그죠? 아무래도 여기 편하겠네요. 됐죠? 몇 개가 거래됐다고요? 600개가 거래가 된다. 됐죠? 그런데 장기로 가게 되면 달라지겠다. 왜냐하면 균형이 이렇게 이동하게 됐으니까. 됐죠?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이 장기 수요 함수를 놓게 보니까 공급은 그대로고 일반적으로 고정제도로 그대로 나온다고. 그러면 장기의 수요 함수를 분석하니까 절편값이 이렇게 늘어나게 됐네. 뭐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됐죠? 그러면 결국 요 두 개가 서로 만족하는 양이라 이 말이네. 그러니까 요 원인도 같아야 되겠지. 원리는 똑같다. 그죠? 그래서 장기로 가게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을 먼저 찾아내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양을 찾아내면 되겠네요. 그죠? 분석하게 되면 3P가 될 것이고 1200 된다. 그죠? 고로 장기로 가서는 공급자 수요자가 만족하는 균형 가격이 얼마로 되냐면 400원으로 오를 것이고요. 됐죠? 그 다음에 거래량은 당연히 800개로 늘어나게 되겠네요. 됐죠? 그러니까 결국 분석해 보니까 장기로 가게 되면 가격은 떨어졌습니까? 올랐습니까? 올랐다. 그죠? 100원 오르고 거래량은 200개 늘어났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네요. 지금은 설명한다고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렸지만 바로 단순하게 처리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요 8번 문제도 계산 문제에 정말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 정도는 우리가 한번 노려보고 풀만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죠? 이 표정들은 다 풀었다는 표정인데 굉장히 기분이 좋다. 계산 문제 8문제가 나오는데 오늘 정상적으로 나오는 문제 수준을 맞춰가지고 계산 문제를 냈어요. 8문제 그대로 맞춰가지고 냈다. 그래서 그중에서 2문제나 3문제 정도는 아직도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내가 1분 10초 만에 오히려 지문 더럽게 막 길고 쓸데없이 바꿔가지고 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계산 문제가 깔끔하고 편안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는 부분들을 반드시 잡아가지고 집중적으로 연습해서 한번 기다립니다. 그죠? 계산 문제 3문제 정도만 맞추게 되면은 우리 그렇게 큰 걱정 안 해도 될 겁니다. 적어도. 그래서 8번 문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우리가 잘 맞출 수 있는 유형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9번 가죠. 경기 변동론에 오늘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 잘 내지 않았고 거미집 모형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알아는 두셔야 된다. 그죠? 요약집 42페이지 참고하시면요. 거미집 모형은 에치켈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이론인데요. 원래는 미국의 옥수수시장 분석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지금은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유일한 말 그대로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는 농축산물에는 적용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균형 상태가 단기에는 수요와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서로 시차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가격에 대해서 수요량은 시차를 두고 반응합니까? 즉시 반응합니까? 즉시 반응한다. 그런데 공급량은 즉시입니까? 시차를 두고입니까? 시차를 두고. 이걸 우리가 분석할 때 금기의 수요량은 전기 가격의 반영입니까? 금기 가격의 반영입니까? 금기 가격의 반영이다. 그죠? 그런데 금기의 공급량은 이게 중요하다 그랬는데요. 금기 가격의 반영입니까? 전기입니까? 전기라고. 그래서 각각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기에는 균형 상태로 됩니까? 불균형으로 됩니까? 불균형. 그런데 장기로 가면 균형 상태를 이루게 된다. 이 이론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1번 보시면 이렇게 이 모양을 분석해 보니까 모양 자체가 거미집처럼 생겼더라. 그죠? 그래서 이 균형의 이동을 가만히 앉아있는 정태적으로 설명합니까? 동태적입니까? 동태적이라고요. 그래서 비교 동학적으로 설명한 이론이다. 그 다음에 이 이론이 적용되려면 수출 수입이 가능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 그죠? 그래서 폐쇄 경제 모형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방 경제일 때는 거미집 모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전제가 4번인데요. 이게 정답이다. 그죠? 금기의 수요량은 전기 가격의 반영이 아니고 뭐라고요? 금기 가격의 반영이다. 그 다음에 금기의 공급량은 전기로 바뀌어야 된다. 그죠? 이걸 대전제로 해서 거미집 모형이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5번 보시게 되면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주로 어디에 많이 적용된다고요? 상공업용 부동산에 적용된다. 그죠? 공급과 수요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화 자체가 비탄력적이면 비탄력적일수록 거미집 모형은 더 잘 적용되게 되는 것이다.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2번과 3번인데요.
일반적으로 이 모형 자체가 장기로 가게 되면 단기에는 불균형을 이루지만 장기로 가게 되면 균형으로 수렴에 들어가는 형태가 있고 균형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렴하는 경우를 우리가 수렴형이라고 하고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죠. 기억나시는 거. 그 다음에 반대로 외곽으로 빠져나가서 이탈하는 놈이 있습니다. 이걸 발산형이라고 얘기한다죠. 그 다음에 내 맴돌기만 합니다. 순환형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일반적인 거미집 모형의 형태가 수렴형이냐 발산형이냐 아니면 순환형이냐 여기는 무엇에 따라서 달라진다?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죠? 그래서 2번 보게 되면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크게 되면 이탈합니까? 수렴합니까? 수렴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세 글자 외우고 있다. 수탄수 이렇게 외우고 있다. 그죠? 그래서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보다 클 때는 이거는 수렴하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을 비교해가지고 내는 문제를 너무 쉽게 맞추기 때문에 기울기를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기울기는 탄력성하고 똑같다고요? 반대로 간다고요? 반대로. 그래서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왜 절대값이 나오냐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항상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플러스는 필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그죠? 그래서 절대값을 씌우기 때문에 숫자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의 기울기와 공급 곡선의 기울기 중에서 두 개를 비교해 봤더니 수렴형이 되려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공급 곡선의 기울기보다 더 커야 됩니까? 이번엔 작아야 됩니까? 기울기는 작아야 된다. 그죠? 탄력성은 커야 되지만 항상 반대로 가게 된다. 그래서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이번에는 공급보다 더 큽니다. 그러면 이때는 수렴한다고요? 이탈하게 된다고요? 이탈하게 된다고 죠? 발산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지문으로 보면 판단하면 안 되고요.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더 클 때 수렴형으로 된다. 대신 기울기가 나오게 되면 더 커야 됩니까? 작아야 됩니까? 작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기울기가 나오게 되면 헷갈리기 때문에 수탄수 밑에다가 항상 이렇게 표기를 해놓고 문제를 마저 확인해야 됩니다. 지문을. 그죠? 반대로 발산형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공탄발이다. 그죠? 이렇게 써놓고 당연히 기울기를 물을 때는 이번에는 공급곡선의 기울기가 수요곡선의 기울기보다 더 커야 됩니까? 작아야 됩니까? 작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요거 좀 귀찮더라도 반드시 써놓고 확인해서 요거는 어려워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다 맞춰. 근데 기울기가 나오게 되면 자칫 실수를 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요걸 반드시 써놓고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다. 자, 10번 문제 보시면요. 부동산 시장 이론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누차 분석했던 주택시장 하향여가와 상향여가가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효율적 시장이 어떤 시장이 있습니까 했을 때 저번 2회차에 강성, 약성, 중강성, 강성 이런 걸 냈다. 그죠? 더불어서 잘 나오는 게 할당 효율적 시장이 부동산 시장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이걸 잘 묻습니다. 됐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과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으로 될 수 있습니까? 이걸 여러분에게 묻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문제가 잘 나온다. 거기서 네 가지 지문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 오늘 다 묶어서 내봤는데요. 1번 보시게 되면 일단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말이 어려우면 거기다가 괄호를 쳐가지고 정보의 배분이 효율적인 시장입니까? 이거 기억해 두시라 그랬다. 그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정보의 배분이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습니까? 하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죠? 자, 그래서 1번 보게 되면 그렇다면 정보의 배분이 효율적인 시장, 다른 말로 하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은 어떤 시장을 말합니까? 하면 그 어느 누구도 남들보다 더 싼 값으로 절대로 우수한 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을 말한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정보 비용이 드느냐 들지 않느냐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고 남들보다 더 싸게 정보 비용을 획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정보 비용을 들여가지고 정보를 획득하는 이유가 이 정보가 가지고 있는 가치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싼 가격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결과치를 분석해 보게 되면 이 시장에서는 정보 비용을 얼마 쓰든지 관계없이 정보 비용과 정보 가치가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헛질을 한 거라. 됐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통해서는 남들보다 더 버는 일은 발생한다고요? 하지 않는다고요?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 정보를 통한 초과이윤은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는 시장을 말한다. 이렇게 딱 머릿속에 개념이 정의되면 있으면 된다죠. 그래서 이런 시장을 우리가 정보의 배분이 효율적인 시장, 다른 말로 하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얘기한다. 됐죠? 그래서 이 할당 효율적 시장은 1번 지문처럼 제일 잘 나오는데요. 근데 거기에 깔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남들보다 더 싼 비용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치로 분석하면 정보 비용과 정보 가치가 동일해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 이거는 계산 문제 주로 잘 나와요. 그래서 동일해서 남들보다 더 버는 일은 절대로 발생할 수가 없는 시장을 말한다. 이걸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정리한다. 그죠? 그래서 1번 질문은 맞는 얘기고요. 특정 정보 비용이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동일하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정부에서는 차별이 없는 시장을 말한다. 됐죠? 그러면 이 할당 효율적 시장은 정보 비용이 들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차 분석했지만 이 할당 효율적 시장과 관련된 개념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비용과 가치의 측면에서 분석해 보게 되면 정보 비용 하나도 들지 않는 이론적인 시장이 존재합니다. 제로다. 그죠? 그러면 정보 가치도 제로가 되겠네요. 됐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초과이윤이 남는다고요? 남지 않는다고요? 남지 않는다고죠? 그래서 이런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으로 볼 수 있다고요. 부동산 시장을 놓고 보면 부동산 시장에는 반드시 정보 비용이 든다고요. 참석하게 될 때, 참여하게 될 때.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보 비용을 들여야 된단 말이지. 근데 정보 비용을 들인다고 해서 무조건 정보 비용을 들여가지고 차지하는 정보 가치가 비용보다 무조건 높다는 보장은 없다. 그죠? 그 시장이 매우 투명한 시장이 되게 되면 정보 비용을 100원 들이더라도 정보 가치가 100원밖에 될 수 없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처럼 정보 가치가 이렇게 더 높아지는 시장도 있다. 됐죠? 그러면 이런 시장 같은 경우는 정보 비용이 비록 든다 하더라도 초과이윤이 절대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할당 효율적 시장으로 될 수가 있다. 근데 정보가 비용을 100원 들었는데 정보 가치가 300원이 됩니다. 이럴 때는 이 시장은 남들보다 더 버는 일이 발생하네요.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은 할당 효율적이 될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시장을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고 이걸 할당 효율적이지 못한 시장. 이걸 할당 효율성이 보장된다고 하고 얘가 비할당 효율성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할당 효율적 시장과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정보 비용도 들지 않고 정보 가치도 당연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초과이윤도 남지 않습니다. 이런 시장을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얘기하고요. 불안전 경쟁 시장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불안전 경쟁 시장, 다른 말로 하면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크게 두 가지 조건인데 그중에서 완전 경쟁 시장과 관련된 조건은 요거기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첫 번째 정리되고요. 두 번째 부동산 시장은 즉 불안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두 번째 질문이다. 그죠? 세 번째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가지고는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 비용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시장에 참여하려면 그 이유는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됐죠? 뭐 하기 때문이다?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됐죠? 세 번째로 부동산 시장에서 남들보다 더 버는 투기가 다른 말로 하면 초과이윤이 존재하는 이유는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 아니고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네 가지 질문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죠? 묻는 건 딱 이걸 묻습니다. 그래서 이 할당 효율적 시장과 완전 경영 시장, 불안전 경영 시장의 요 관계 문제를 정리를 반드시 해 두셔야 된다. 그죠? 그림으로 나타나면 이게 더 쉬우면 이것도 정리하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이 흰색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이 남지 않는다 이 말이다. 남들보다 더 버는 일 없다. 그죠? 그래서 완전 경영 시장은 항상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안전 경영 시장인데 불안전 경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에 포함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비용 때문이 아니고요. 비용 때문이 아니다. 그죠? 비용이 아니고 뭐 때문이라고? 초과이윤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초과이윤이 남지 않으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는 시장이고 정보의 배분이 효율적인 시장이라는 얘기다. 근데 초과이윤이 남게 되면 얘는 할당 효율적이지 못한 시장으로 되는 것이다. 됐죠? 그래서 이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냐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냐는 정보 비용 때문이 아니고 요 시장에서의 말 그대로 정보에 대한 배분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할당 효율성의 문제 때문이다. 됐죠? 이렇게 잡아두셔야 된다. 자, 그래서 2번 보시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할당 효율성도 갖고 있고 비할당 효율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시장이다. 그죠? 그래서 할당 효율적 시장으로 될 수도 있고 할당 효율적이지 못한 시장으로 될 수도 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분석해 보게 되면 3번 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가 발생해가지고 남들보다 더 버는 일이 발생한답니다. 이거는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입니까?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 4번을 기억해 두시는 게 더 좋다 그랬다. 그죠? 부동산 거래 시에는 반드시 정보 비용, 비용의 비업, 됐죠? 비용이 수반되는데 이것은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불안전하기 때문입니까? 불안전. 그래서 비용 나오면 불안전, 비업.
이렇게 외워두는 게 편하다고요. 5번이 틀렸다 그죠? 어떻게 고쳐야 맞겠습니까? 그렇죠. 바뀌어야 된다 그죠? 할당 효율적 시장은 잘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만을 말한대. 잘 나오는 지문이다. 됐죠? 할당 효율적 시장이 항상 완전 경쟁 시장만 말합니까? 불안전을 말할 때도 있습니까? 불안전을 말할 때도 있다고. 됐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면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일 수도 있고 불안전 경쟁 시장일 수도 있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은 틀린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바꾸려면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 됐죠? 그렇다고 해서 할당 효율적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앞뒤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할당 효율적 시장으로 된다. 그런데 할당 효율적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자, 애썼어요. 10번까지 정리하고요. 좀 쉬었다 11분부터 가죠.